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5박 7일간 해외 순방에 나섭니다. 취임 후 두 번째 해외 순방이자 다자 외교 무대죠. 김건희 여사도 동행하기로 하면서 또 정치권에선 갑론을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선출을 준비하면서 내홍 수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민의힘, 또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며 맞서고 있는 민주당 소식까지 한 주간의 전국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 이렇게 순방 일정에 나섭니다. 취임 후 두 번째 해외 순방인데요. 이번에 그 해외 순방의 뭐 의미라고 할까요? 네네.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네 개의 장면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 여왕 장례식입니다. 벌써부터 언론에서는 세기의 조문 외교, 세기의 상복 외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2,000명 참석하는 걸로. 그렇죠. 한 2,000여 명 참석을 하는데 국가 원수급만 하더라도 약 500명 참석하고요. 가장 큰 규모의 조문 외교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자유민주 진영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 원수들이 지금 참여하는 그런 그 외교 행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 자유민주 진영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의미로 지금 참여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엔 연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첫 번째 유엔 연설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코로나19 등 국제사회가 이제 전환점을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어떠한 전환점, 해결점을 모색해 줄 것인지가 이제 관심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물론 이게 공식적으로 뭐 몇 시간 동안 하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유엔 총회라는 다자간 그런 그 회의에서의 부분적인 공식 회담이 이어서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그러나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일단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이 지금 아예 법제화를 했습니다. 핵무기 사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핵 무력 정체법을 공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미 정상들이 지금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지금 또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이 지금 자신들이 총리가 외교로 순방을 하려면 국회가 승인을 해야 돼요. 이 내부적인 절차가 아직 완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는 공식적으로 고개를 그러니까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는 상태라서 2년 10개월 만에 한일 정상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지금 무엇인가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한일 역시 그 점과 관련해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고요. 다만 어떻게 꼬여 있는 한일 양국의 어떤 문제들을 풀어나갈 것인가. 일단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는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캐나다 마지막 그 순방국이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광물 수입 두 번째로 광물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정상회담이 또 관심을 또 끄는 부분이고 그런데 자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4개월 전에 왔다 갔기 때문에 4개월 만에 만나는 것이고 한일은 2년 10개월 만에 물론 이제 조언은 했죠. 이렇게 뭐 한 번씩 했지만 이제 정상회담은 2년 10개월 만이라고 해요. 30분씩 만난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확인해본 어제 국내 언론에 따르면은 그 요미우리 신문이라든가 보면은 한일 정상회담이 정식으로 잡혀 있다는 것은 오늘 모르겠어요. 요미우리 신문에서도 그걸 부인했었죠. 대통령실의 김태우 차장이 한일 정상회담이 잡혀 있다 그러니까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기시다 총리 한일 정상회담은 잡혀 있지 않다. 이런 보도가 어제까지, 뭐 오늘은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리고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도 한일 정상회담이 잡힌 게 아니다. 근데 그 점은 굉장히 미묘한 측면이 있는데 지금 사실상 일본이 원래 가해자인데 피해자인 우리 한국한테 지금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안을 갖고 오라고 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형국이에요. 그 문제를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도 지금 오늘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하여튼 지금 의제가 한미 스와프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원달러 환율 문제. 그것도 공식 의제로 잡혀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정식 의제로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국 전기 자동차에 대한
극심한 피해. 사실상 이거는 미국이 뒤통수 친 거거든요.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 경제동맹이라고 그랬는데 바이든이 와서 한국의 자동차 회사 투자는 받았지만 자신의 중간 선거를 위해서 사실상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키면 자기의 업적이다. 근데 이 문제를 과연 이제 대통령이 가서 이건 굉장히 경제적으로 우리 지금 타격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것도 정식 의제가 잡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과연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거죠. 이건 한미 정상회담 가는 건 아닙니다만 유엔 총회 참석자 가서 짧은 시간 안에 한일 정상회담이 잡힐지는 뭐 제가 오늘 언론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잡힌다 그러면은 기시다 총리는 무엇을 얘기할 것이냐. 강제징용 문제가 그쪽 가해자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국 부분도 좀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상 영국이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이 영국 그 브리티시 임페리얼리즘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그 아주 적대시하는 인물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굳이 영국 왕실하고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고 그 가는 이제 일본에서는 가죠. 천황에 가고 또 북유럽 쪽이라든가 이쪽에 왕실 아직 왕국가 킹덤이 있는 국가들은 다 가지만은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관계가 깊은 국가고 미국도 우리 국가 수반과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 그것도 부인까지 함께 영국 왕실의 하여튼 엘리자베스 이상이 뭐 전 세계적인 인물입니다만 그것이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정상적인 저는 상식적이라고는 뭐 총리를 보내거나 외교부 장관 보내는 정도 수준이라도 우리는 영국한테 결국 결례하는 거예요. 그럼 가서 장례식도 그냥 장수님만 참석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리셉션도 지금 어떻게 진행돼도 정확하지 않고 버스를 타고 또 이동한다는 거 아니에요? 바이든을 제외하고는. 근데 하여튼 뭐 이번 순방이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가는 거니까 외교적 그 성과와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바라고 있을 텐데 지금 단계로 봤을 때는 그런 점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들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어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결과로서 또 추가적인 설명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그 해외 순방에 나서면서 또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분이 바로 이제 김건희 여사 아니겠습니까? 왜 뭐 역대 대통령들도 사실 뭐 부인하고 동행해서 순방하는 게 이제 흔한 일이었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뭐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번이 두 번째지 않습니까? 아마 해외 순방 첫 번째 나토 정상회담에 동행을 했을 때 몇 가지 그 좀 구설에 오른 부분들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정식 외교 직원 또는 대통령실 직원이 아닌 사람이 수행을 한 게 나중에 밝혀져서 적성서 여부가 뒤에 계속 논란이 일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뒤에 이제 또 장갑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그건 좀 아주 뭐 미시적인 어떤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논란들 때문에 아마도 다시 이제 그것이 언급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례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전에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은 거의 매년 갔습니다. 그러면 2018년, 2019년, 2021년 쭉 가는 걸 보면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짧은 일정, 3박 5일 정도의 일정에도 김성숙 여사와 함께 갔거든요. 또 다른 일정 아무것도 없었고요. 연설과 어떤 때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21년도에 한미 정상회담도 없이 뭐 연설만 했던 때도 있었고 대부분 뭐 김성숙 여사가 그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민정 의원의 어떤 표현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왜 돈을 들이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때와 비추어 봤을 때 물론 외교적인 어떤 그런 그 결례라든지 실수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도의 어떤 걱정이나 우려는 가능하지만 외교나 국방 문제에 있어서는 무엇을 하라 하지 마라라는 거는 야당의 어떤 그런 뭐 태도랄까 여기서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온 것 갖고 비판한다거나 앞으로 그렇지 않게끔 뭐 그 국회에서 견제를 한다거나 이건 저는 언제나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제대로 된 영부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 제2부속실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고민정 의원은 그 여권에서 귀담아들 필요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 대통령 부인이 영부인이 출국할 때 다 그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가서 영부인이 나갔는데 아무 역할도 안 한다. 옆에만 따라다닌다. 뭐 좋은 옷을 입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 기억은 이번 주 그 금요일인가요?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식 일정이 없다 그랬다가 그러다 한 2시간 반 만에 번복해갖고 일정이 이런 게 있다 미국 가서 이렇게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안 맞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대통령실에서 공식 일정이 없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여론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왜 가느냐, 왜 따라가느냐 그러니까 2시간 반 만에 다른 일정이 있다고 2-3개를 내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물론 같이 가면 좋겠죠. 여러 가지로 부부가 같이 동행하면은 뭐 보이는 모습도 좋고 그렇지만 지금 그런 영부인의 역할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이 미국, 캐나다, 영국 순방하는 데서 정확하게 대통령실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라는 건데 지금 이제 그것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2부속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제2부속실을 설치를 안 하잖아요, 계속요. 이건 당연히 대통령 퍼스트 레이드라 그러면은 이 당연하게 예산에 입각해서 그리고 정부 내의 어떤 그 컨트롤에 입각해서 이것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공인이잖아요, 공인. 개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번에도 나토 순방 갔을 때도 상당히 화려한 패션,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귀걸이, 목걸이, 장신구 이 문제가 또 논란이 됐고 또 누구 하나 데리고 갔다가 또 그 상당히 논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대통령 부인들은 이런 논란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역대 대통령들 부인들이 같이 순방에 나갔을 때 대통령 부인에 대한 논란은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 김건희 여사한테 이런 논란이 따라다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면은 왜 같이 가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은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옷차림이나 이런 부분들은 말이죠. 제가 봤을 때 수수한 게 좋습니다. 이번에 수수하게 좀 가고 예를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 얼마나 옷이 수수합니까? 지금 그리고 뭐 어떤 패션을 나타낼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또 논의에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은 지금 물가에다가 지금 거의 죽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 옷이 너무 화려하면 안 된다. 그런 점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 장례식 참석하는 거니까 이제 뭐 화려할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초청 리셉션 일정이 있고 동포 간담회 이런 일정을 이제 추가적으로 밝힌 게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돼 있는 만큼 각별히 좀 신경을 쓰겠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격적으로 어제 철회했어요. 영빈관을 이제 추가로 지으려는 어떤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까지 이제 반영을 했다가 그걸 이제 취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좀 일단락된 겁니까? 뭐 야당은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추궁을 할 뭐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철회한 순간은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난번에 왜 취학 연령 1살 낮추는 문제도 그 문제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의는 사실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또 뭐 어느 것이 더 적합하냐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발표만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작용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그런 공론화 과정이 없이 예산에서 그냥 들어가 있어서 한병도 의원이 이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나타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문제다. 이 문제를 그래서 이번에 국정기획수석도 아마 이름도 바꾸고 했을 텐데 보다 더 국정기획수석으로 이름 바꾼 이유를 댔을 때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국정과 관련해서 국민과 보다 더 소통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도 국민과의 어떤 소통을 위해서 훨씬 이게 왜 필요하고 얼마나 들어가고 어떤 설득 그리고 공론하고 야당도 설득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나왔다면 뭐 돈의 액수에 대해서도 사실 야당과 계속 협의를 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게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이런 결정까지, 그러니까 철회 결정까지 나오게 됐다. 그래서 보다 더 그런 엄중한 그런 그 과정들, 국민들을 의식하고 설득하는 과정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의 어떤 이제 추진, 뭐 그것도 이제 뭐 사실은 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 어떤 그 과정에 있어서도 어떤 좀 불투명한 어떤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도 지적이 되는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선 기간에 김건희 여사가 영빈관 옮기겠다는 이제 발언을 이제 모 기자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했던 얘기까지 소환이 된 것 같아요. 옮길 거야 뭐 그런 게 녹취록에 나왔었죠. 말이죠. 근데 이게 참
영빈관 문제는 이제 우리 이종구 평론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기재부 예산으로 잡힌 거 아니었어요, 이게요? 예. 기재부 예산으로 내년하고 후년 다 잡혀갖고 이것이 국회에서 드러나면서 기재부 예산으로 잡힌 거예요. 이게 예. 심각한 것이죠. 이거는 여권 내에 다 스크린이 끝나고 대통령도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는요. 그러다가 이제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하루 만에 그렇죠. 여론이란 그거죠. 지금 수재뿐만 아니라 물가에다가 이제 예. 다 국민들이 너무나 힘든데 뭐 영빈관을 왜 지어 도대체 그 많은 혈세를 갖고 그러니까 처리한 것인데 국격에 뭐 걸맞는 영빈관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취지고 실제로 뭐 쓰임새로 치면은 뭐 앞으로 지르면 2년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뭐 써볼 그 기간도 이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뭐 크게 저기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국격이 전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국민의 고통과 국격이 그러면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겠고. 예. 근데 이제 이건 영빈관 문제 더 중요한 게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청와대에서 나온 부분. 예. 이 부분이 자꾸만 이제 거론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왜 나왔느냐 도대체. 예. 용산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나와서 돈만 계속 쓰는 거 아니냐. 예. 국민 세금만 계속 쓰는 거 아니냐. 청와대에 있을 때 권위주의를 없애고 용산 시대를 열겠다 그랬는데 용산 시대의 실체는 무엇이냐? 예. 윤석열 정부의 용산 시대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국민부터 나올 수밖에 없고 예. 권위주의적 요소를 없앤다 그랬는데 지금 오히려 권위주의 요소가 더 강화되는 거 아니냐? 예. 검찰들이 각 요직에 포진하고 있고 소통이 지금 제대로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국회에 대한 무시라든가 야당 대표를 뭐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뭐 동일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예. 국회 개원하는 날 야당 대표를 검찰 소환장을 보낸다. 예. 이런 과연 이것이 용산 시대냐? 이 부분과 알겠습니다. 맞물려서 청와대에 나온 부분들이 예. 또 예산이 자꾸만 들어가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어쨌든 영빈관 신축 문제는 아주 윤 대통령이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최근 지지율이 7주 만에 20%대에서 30%대로 올라섰어요. 네. 같은 이제 갤럽 여론조사 결과죠. 33%로 올랐는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추석 지나서 올라간 건가요? 그렇죠. 일단 추석과 추석 전과 추석 후로 지금 나뉩니다. 예. 근데 이제 추석 후에 첫 번째 지금 그 여론조사에서 갤럽에서 33%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6% 포인트 차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27대 33 두 가지 의미겠죠. 어쨌든 첫 번째는 대통령의 그 최근 행보를 보면 일관된 어떤 모습이 국민들한테 이미지가 구축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거냐면 현장 행보와 민생 행보입니다. 이 추석 직전에 그 흰남노 태풍과 관련해서 포항에 직접 내려가서 이재민들을 위로하는 어떤 장면들과 딱 연결되면서 추석 후 첫날에 이 그 명동 밥상에 가서 직접 음식을 장만해서 나눠주는 모습 이런 것들이 사실 보면 민생 행보라는 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표현된 건 아니고요. 5월 10일 취임 이후에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경제장관들을 함께하는 회의에서 내가 앞으로 민생 행보를 할 것이고 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이 귀담아서 경청을 하겠다. 그리고 그 매주 아까 마트에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재래시장에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어쨌든 현장에 나가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어떤 느낌을 준 건 전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가 어쨌든 뭐 큰 폭의 어떤 상승은 아니지만 정책, 횡보를 보이다가 약간 그래도 약간 오른 어떤 배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대로 한 국가의 대통령 지지율이 20%에서 머물러 있다 그러면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건 사실상 뭐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30%로 회복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민생 행보를 해서 국민들이 예를 들면 여권 지지층들이 좀 더 기대감이 있는 거다 해서 이제 몇 퍼센트 오른 것인데 이양 생각을 했으면 이미지만 하지 말고요. 정말 정책적으로 뭐 법인세 인하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이 있는 사람들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국민들을 위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획기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국정 운영의 축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저희가 조금 전부터 속보로 이제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당초에는 뭐 어제 출석한다는 얘기도 있었다가 이제 하루 이제 미뤄져서 오늘 경찰에 출석한 것 같은데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 지금 귀가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군요. 네네. 오전부터 10시부터 조사를 받았으니까 12시간 뭐 13시간 정도 조사받고 이제 지금 귀가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네, 그렇습니다. 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출석하는 장면, 귀가하는 장면 모두 다 아마 동영상으로 제대로 안 잡힌 것 같아요. 귀가하는 장면 아마 잡힐 수도 있었겠지만 예. 이건 뭘 의미하냐면 어쨌든 경찰과 어느 정도 조율을 했다라는 것으로 읽혀지거든요. 지금 화면은 이제 가처분 신청 신문 가처분 때 신청 화면 때는,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고요. 당당히 이렇게 그 언론 앞에 섰었고요. 예. 자, 말씀하셨듯이 어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들이 이어졌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이준석 측의 측근들하고 제가 취재를 좀 해봤어요. 어떤 배경이냐 했더니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군요. 뭐냐면 이건 계속 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날짜를 오늘로 이제 잡은 것이고 경찰과 이제 조율을 한 것이고 어차피 한 번은 나가야 되는데 이 날짜는 그 전에 좀 이렇게 계속 조율을 하다가 오늘 결정된 것이다. 두 번째는 이재명 당대표가 좀 다르다라는 그런 것을 저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다. 이재명 당대표는 소환에 거부를 했는데 우리는 거부할 생각 없다. 왜? 우리가 혐의가 없고 죄가 없기 때문이다. 뭐 그리고 윤리위를 뭐 의식한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지금 오늘의 출석은 그 이미 예고했고 출석한다고 예고했고 이 소명을 충분히 다 했다. 뭐 경찰 앞에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신의 어떤 입증을 다 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기소 가능성은 지금 혐의가 지금 성상납,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 뭐 이런 부분들인데, 네. 그다음에 뭐 접대 명절 선물 보낸 부분 이런 마지막 것들인데 2016년도까지 2015년 공소시효 문제도 16년도까지 있고 만약 그래서, 되면 뭐 포괄일체다. 그 전에 공소시효가 지난 문제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느냐 뭐 여부인데 제가 보기에는 세 번째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 뇌물이라는 부분이 그 이전에 2013년과 똑같은 사건은 아니거든요. 즉 대가가 다르다는 거죠.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앞에 건 부스의 박근혜 대통령을 오게 하는 것이 대가였다면 뒤에 것은 모 기업 회장을 특사로 풀어주는 그 문제를 갖고 지금 이야기하던 사면이죠. 참 사면 갖고 두 가지가 대가가 다른 건데 이것을 포괄일자로 앞에 것까지 함께 묶을 수 있느냐 이건 좀 애매합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앞에 부분은 공소권 없음이잖아요. 만기가 됐으니까. 그런데 혹시나 이게 쭉 수사를 해봤더니 이건 성상납의 의혹이 짙다. 하지만 뭐 시기가 지났으므로 공소권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사실 절반의 승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짜 성상납과 관련된 의혹이 완벽하게 그 해명이 되느냐 이게 아마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또 윤리위원회가 내일 오후 3시에 열린다고 그래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이제 경찰 조사를 이제 뭐 염두에 둔 건지 아닌지 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윤리위원회는 28일에 지금 예고가 돼 있는 상태고 내일 이제 윤리위원회가 열려서 어떤 안건도 지금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 것 같은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징계를 논의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날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28일날 이제 가처분 신문도 돼 있으니까 이 제명 뭐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는 것 같은데 제명된 사람이 어떻게 가처분 신청할 수가 있느냐 뭐 그런 것도 생각하는 것 같고 하여튼 그 이준석 전 대표 얘기대로 대통령이 지금 외국 나가 있을 때 골치 아픈 문제는 다 정리해라. 뭐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자기를 정리할 것이다라는 거고. 하여튼 뭐 지금 여권 핵심부는 그 대통령 생각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준석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 같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는 발을 못 붙이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명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그날 이준석 대표가 자기 제명 당하면은 또 가처분 신청 내겠다 그랬어요. 지금요. 근데 이게 자꾸만 악순환으로 빠져같은 것 같은데 또 이제 정진석 비대위에서 지금 가처분 신청 또 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또 이제 신문이 들어갈 테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국민의힘이 판사 출신이라든가 율사 출신들이 많은데 지난번 첫 번째에 그 주호영 비대위에 대한 직무정지 인용문을 정확히 읽어보면은 이 헌법 위반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주목할 만한 사실인데 헌법과 정당법을 위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에도 제8조 2항에 정당 활동도 민주적이어야 된다라는 점이 있는 것이고
정당법 제29조에도 당원의 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준석 대표는 당원의 총에서 뽑힌 사람 아니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이것이 권한 행사가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고 얘기했다. 이거 어떻게 해서 다시 또 한다 그래도 만약 이 부장판사가 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양반이 이분이 그러면은 이 정당화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미 명시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 부장판사가 지금 압박도 굉장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진석 대표가 무슨 이건 뭐 뭐라 그랬습니까? 정치 영역이다. 뭐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법원까지 이제 압박하고 있는데 이 부장판사가 자기가 법원의 입장에서 이걸 낸다 그러면 다시 또 한다 그래도 인용된다는 것은 거의 상당히 크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윤리위가 내일 이제 열리는 그 배경이 지난번 27일 의총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징계를 촉구했고요. 의총에서 의원들이 이제 촉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 그거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로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윤리위에서 내일부터 이제 징계 절차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 이제 제명 가능성까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내일 결정은 안 볼 겁니다. 지금 지난번 1차 그 결정에서도 보시다시피 회부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어떤 논의. 그러니까 사실 보면 윤리위가 한 사람의 징계를 갖고 이렇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누적돼 있는 몇 건을 갖고 사실 윤리위가 열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매일 열리는 어떤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은 여러 안건 중에 하나로 이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한 이 징계에 관련해서 회부할 거냐 안 회부할 거냐에 대해서 아마 결정을 볼 거고요. 그러면 또 다시 한 며칠 후에 다시 소집을 해서 만약에 회부한다 그러면 그 징계에 실질적으로 결정을 보는 그런 날짜가 잡힐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전체 과정 속에서 물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경찰 수사가 소환까지 됐으므로 사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뭐 수차례 이제 이미 소환을 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 지금 이준석 대표의 어떤 오늘 소환은 마침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수사 결과 발표는 이제 곧 있을 것이고 그럼 둘이 이제 맞물리면서 이런 어떤 그 발언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경찰과 관련된 수사가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지금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월요일에 권성동 후임 원내대표 선출할 예정인데 뭐 여러분이 나올 것 같았는데 최종적으로 2파전으로 치르게 됐어요. 오선의 주호영 의원과 재선의 이용호 의원 두 분의 2파전으로 치르게 됐는데 지금 뭐 주호영 뭐 그렇게 정리된 것 같고 의원 쪽이 굉장히 유리해 보이죠? 윤심도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사실상 뭐 추대 형식이 되는 건가요? 이용호는 이제 같이 이제 이용호 원래 저 국민의당인가요? 다른 당에 있다가 들어가신 분이 전부. 하여튼 뭐 주호영 원내대표로 내부에서 다 정리된 것이 아니냐. 뭐 비상사항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원내대표는 거기도 국민의힘도 국회의원이 115명이나 되는데 거기서 치열하게 경선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마치 분위기가 이미 내부 윤핵관이라든가 윤심에 의해서 주호영 원내대표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비상사항이라는 점을 많이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주호영 원내대표 나중에 이제 만약에 또 인용이 된다 그러면은 어떡할 것이냐 국민의힘은 그때는 진짜 비상사항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인데 그럴 경우 당을 좀 그때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대안이 안 생긴다. 그래서 내부를 좀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일단 원내대표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 뭐 그런 총의들이 모아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가 이제 만약에 법원에서 이제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이 이제 인용될 것까지도 대비한 그런 포석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그런 시각도 저는 존재한다고 보고요. 진짜 중요한 건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출마하면서 했던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뜻밖에도 권성동 원내대표의 임기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내년 4월까지. 내년 4월까지. 이게 그렇지 아니하면 1년을 할 수가 있고 1년이면 내년 9월 말이고 9월 말이면 총선 6개월 전이기 때문에 대개 관례상 총선 직전에 원내대표를 또 갈 필요 없다. 잘하고 있으면 그냥 가자. 이런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받고 있는 사람이 나도 그럼 원내대표로 어떤 권한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공천과 관련해서. 그래서 내년 공천까지도 갈 수 있다고
했다면 더 뛰어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원선홍 원내대표가 그렇게 조건, 나 남은 임기 6개월만 할게 라는 조건 때문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원내대표가 되는 사람이 훨씬 더 권한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뛰어들지 않고 2파전이 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원내대표를 또 하고 싶어 하니까 이제 그런 정도 선에서 이제 접점을 찾았다. 네네. 봐야 될 것. 끝으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고 이제 성남 FC 후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된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김혜경 씨 법인카드 문제 계속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아들도 그렇습니다. 있고요. 아들도 그렇고 그래서 쌍방울도 있고요. 전방위로 이제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네. 있고 민주당은 이제 정치 탄압이다라는 입장인데 현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치 탄압이라기보다도 지금 이제 우리 다 정확히 알아야 될 문제는 이게 제가 이런 표현이 어떨면 재탕 삼탕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3년 전에 수사한 거, 그래서 예를 들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 내린 거, 다시 또 검찰에서 또 재수사하고 언론에 이미 다 난 거, 뭐 김문기 씨를 그 안타까운 일이 당한 분이죠. 안다 모른다, 뭐 이런 거 갖고 다 종합적으로 해서 또 압수수색하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증거라든가 정황이라든가 확실한 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제 추측입니다만 또 압수수색하고 해서 뭐 상당히 뭐 있는 것처럼 또 부풀리고 해왔고 하여튼간에 또 기소는 하지 않겠습니까? 기소하게 되면은 이제 재판 과정에 또 들어갈 테고 1심, 2심 또 대법원까지 갈 테고 또 문제 있으면 또 기소하고 그러면 사실상 야당 대표를 직무정지시키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 탄압이라는 거고 정치 보복이라 그런다. 하고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윤유근 경찰청장은 이제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이제 이런 입장을 국회에서 밝히기도 했었는데 자 그래서 그런지 이제 영수회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영수회담은 해외 순방 이후에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1대1은 아닌 형태가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에 그 황교안 대표와 야당 대표, 근데 홍준표 대표가 영수회담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수회담이라는 건 옛날에 당 총재가 있었을 때이니까 그러니까 당 대표들이 전부 모여서 하자 해서 오자 회담을 하기도 했고요. 그 영수회담의 고리를 끄는 건 노무현 대통령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난 당원에 불과하다, 당 총재가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만 해도 8번이나 했고 또 영수회담에 대한 이미지가 가장 안 좋게 된 건 박정희 대통령 때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언제나 야당 대표를 단독으로 불러서 뭐 자신의 어떤 집권 연장을 설득하는 과정, 뭐 신민당 그 김영삼 총재를 불러서 사실 또 그런 밀약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의 어떤 이미지 때문에 영수회담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시작이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외교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그 외교 성과와 관련해서 야당 대표들을 불러서 아마 또 이렇게 그 성과를 공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짧게 그거 언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잠깐만요. 뭐 영수회담. 영수회담이요. 영수회담 하면은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올라갑니다.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도 빨리 영수회담해서 국민 통합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영아 한국외대 초빙 교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